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새벽, 영희는 혼자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에서 하나씩 꺼내는 재료들. 무, 당근, 콩나물, 고사리. 아이고, 또 제사구나. 작은 한숨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 지글지글 기름에 부치는 전, 정성스럽게 무치는 나물들. 구슬땀을 흘리며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는 영희. 거실에서는 춘식이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고, 여보, 커피 좀.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 마침내 차려진 정성스러운 제사상. 덕국, 나물, 정성스럽게 부친 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우와, 할머니가 만든 음식 진짜 많다. 손자의 감탄사. 하지만 영희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의 피로가 역력합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평화로운 순간. 그런데 춘식이 동태전을 집어 한 입 베어 먹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춘식의 불만스러운 표정, 영희의 불안한 눈빛, 진숙의 당황한 모습,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이 전이 왜 이렇게 눅눅해? 춘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지며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아니, 며느리 앞에서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냐? 영희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40년간 쌓인 분노가 눈에서 번뜩입니다. 그럼 네가 직접 해봐. 평생 숟가락만 들던 사람이 뭘 알아? 영희의 두 손이 제사상 가장자리를 잡고 쾅, 제사상이 넘어지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진숙의 놀란 표정, 춘식의 어이없는 얼굴.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사이로 영희의 눈물이 떨어지고 40년 만에 터진 며느리의 분노.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작 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예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전하는 큰 용기가 됩니다. 자, 이제 마음 준비하시고 함께 떠나볼까요? 청주의 한적한 주택가, 기와 지붕이 살짝 처진 오래된 집에서 영희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새벽 5시 반. 아직 동네 전체가 고요한 시간이지만 영희에게는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켜져 있었고 이른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낡은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루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우는 듯했지만 이미 40년 동안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의 익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래기,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그리고 전을 부칠 여러 가지 재료들까지. 영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이 모든 걸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오늘은 시댁 제사일이니까요. 아이고, 또 제사구나.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리고 토막토막 썰어내는 동안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춘식이 벌써 일어나 뉴스를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영희는 물을 썰면서 지난 40년을 떠올렸습니다. 20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매년 빠짐없이 제사를 준비해온 세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옆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모든 게 영희 몫이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요리법과 시어머니에게 배운 제사법을 합쳐서 나름대로의 방식을 만들어 왔죠. 여보, 커피 좀. 춘식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당근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사 준비로 이렇게 바쁜데도 커피부터 달라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뭘 바라겠어. 손을 씻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는 동안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동이 트기 시작했고 이른 출근길에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이 집 안에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춘식에게 커피를 건네주자 춘식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아침 뉴스 앵커가 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춘식은 별로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사상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춘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네가 며느리로 들어온 뒤로 우리 집 제사만큼은 끊이지 않고 지내왔으니까 이번에도 잘 부탁해.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보고 계실 테니 말이야. 영희는 순간 뭔가 불편한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뒤로 제사를 끊이지 않고 지내왔다고요? 마치 자신이 제사를 지내는 게 당연한 의무이고 그것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인 것처럼 말하는 춘식의 말투에서 은근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언제나 그랬듯이 잘 준비할게요.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부족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4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데도 여전히 당부를 하네. 그래도 집안의 며느리 체면 때문에 꾹 참고 살아왔지.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 영희는 손놀림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고사리 나무를 끓는 물에 데치고 도라지를 가늘게 찢어서 양념을 하고 시금치를 깨끗이 씻어 데쳐서 조물조물 묻혀내는 동안 구슬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전을 부치는 기름 소리가 지글지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감자전을 차례로 부치는 동안 기름이 튀어 팔목에 작은 상처가 났지만 영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전을 부치면서 영희는 예전에 시어머니가 해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정성으로 해야 해. 조상님들이 다 보고 계신다고. 그때는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왜 며느리만 정성을 다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전 10시쯤 되어서 큰며느리 진숙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8살, 5살 두 손자가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에 영희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들은 영희에게 있어 이 힘든 일상 속에서 이안이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진수가. 애들은 잘 있었고 감기는 다 나았지. 영희는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진숙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숙이 제사 준비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곧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거실로 가더니 춘식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사 준비로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래, 와서 반가워.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었다며? 춘식은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며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진숙은 영희에게 와서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네요. 아이들 챙기느라 제사 준비는 잘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영희는 실망감을 숨기며 괜찮다, 괜찮아. 니는 애들이나 잘 돌봐줘.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시어머니 혼자 하는 거구나. 뭘 기대했나. 진숙이도 자기 일로 바쁜데 무슨 도움을 바라겠어. 오후가 되면서 집안에는 제사 준비로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영희는 나물 3가지를 정갈하게 무치고 북어국을 끓이고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도 깨끗이 씻어서 정성스럽게 깎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내며 하루 종일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벌써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무거운 일을 혼자 다 해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지내온 제사를 무사히 준비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춘식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진숙은 아이들과 함께 과자를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화롭긴 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공기가 집안에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며 영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등에는 기름에 데인 작은 상처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40년 동안 살아온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영희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 있던 제사상을 거실로 옮기고 흰 보자기를 깔끔하게 펼쳐 놓았습니다. 40년 동안 써온 제사 그릇들은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덕분에 여전히 윤이 났습니다. 할머니, 뭐 하는 거예요? 5살 막내 손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는 거란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조상님들 덕분이거든. 영희는 무거운 제기를 들어 올리며 손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춘식이 소파에서 일어나 제사상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상 차리는 거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하는 게 익숙해서요. 영희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실 춘식이 도와준다고 해도 오히려 더 번거로울 것 같았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순서나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춘식이 끼어들면 영희만 더 신경 쓰일 게 뻔했으니까요. 영희는 차례대로 음식을 상에 올렸습니다. 떡국을 정중앙에 놓고 그 양쪽으로 나물 3가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했습니다. 전들은 크기 순으로 정렬해서 앞쪽에 놓았고 과일은 가장 앞줄에 색깔을 맞춰 예쁘게 담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정성을 다해 차린 제사상이었습니다. 와, 할머니가 만든 음식 진짜 많다. 8살 손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준비하신 거야. 영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노고를 알아줄 때면 그동안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제사상이 완성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상 앞에 모였습니다. 춘식이 제사를 주관하고 진숙과 아이들이 그 뒤에 섰습니다. 영희는 가장 뒤쪽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춘식의 기도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절을 마치고 나서 가족들이 음식을 나눠 먹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그릇들을 들고 부엌을 오가며 가족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도 앉아서 드세요. 진숙이 영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니들부터 먹어. 나는 설거지 좀 하고 있을게. 영희는 손사래를 치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춘식이 동태전을 젓가락으로 집어 한 입 베어 먹더니 갑자기 찌푸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전이 왜 이렇게 눅눅해? 춘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영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춘식의 얼굴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뭐가 문제예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며느리 앞에서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냐? 춘식이 진숙을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이 왜 이렇게 눅눅해? 기름기는 잘잘 흐르고 이게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야? 순간 거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진숙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진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런 음식을 조상님께 올렸다가 우리 집안 망신이야. 춘식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영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제사를 준비해 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모든 걸 준비했는데 고작 전이 조금 눅눅하다고 이런 소리를 듣다니.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아이들 있는데.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춘식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40년 동안 제사를 지내왔다면서 이 정도밖에 못해? 우리 어머니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영희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시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도움 없이 혼자 모든 걸 해내고 있는데도 이런 소리를 듣다니. 할아버지, 왜 화내세요? 8살 손자가 무서워하며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숙이 걱정스럽게 영희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영희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집 와서 한 번도 제사를 빠뜨린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정성을 다해 집안 제사를 지켜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했는데 고작 전이 조금 눅눅하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춘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대든다고요? 나는 그냥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희도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숙은 아이들을 뒤로 밀어내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춘식과 영희는 마주보며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 며느리 노릇하면서 이런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어. 오늘은 정말 너무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며느리 노릇. 그게 네 역할이야.
그런데 그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춘식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진숙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왕좌왕했습니다. 평온하던 제사 후 식사 시간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의 가슴은 마치 북처럼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남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춘식의 차가운 시선이 영희를 향해 꽂혔고 거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하지만 춘식은 진숙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영희를 계속 노려봤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에서 밥 먹고 살면서 이제 와서 불만이야. 제사상 차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영희는 주먹을 꽉 쥔 채 대답했습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혼자 모든 걸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당신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힘들다고요. 당연하다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춘식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 제사 지키는 게 아내의 도리 아니야? 그 순간 영희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라고요? 40년 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것들이 단순히 도리로 치부되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리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의 도리는 뭐예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 남편의 도리예요? 뭐라고? 춘식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영희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집에서 뭘 해요? 제사 준비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음식이 눅눅하다고 소리나 지르고 진숙은 아이들을 안방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무서워하면서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순한 할머니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네가 직접 해봐. 영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평생 숟가락만 들던 사람이 뭘 알아? 한 번이라도 제사 준비를 직접 해봤어요? 춘식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제사 준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원래 여자가 하는 일이야. 춘식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여자가 하는 일? 영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여자인 진숙이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해야 해요? 진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지만 영희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인정받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영희는 참다 못해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음식들이 그릇에 담겨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40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영희가 제사상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혼자서 정성을 다해서
춘식은 영희의 모습을 보며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야, 영희야, 진정해. 이제 그만.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는 4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서러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이라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언제까지 그만해야 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그리고 순간 영희는 두 손으로 제 사상을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쾅! 제 사상이 넘어지면서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덕국이 바닥에 쏟아졌고 정성스럽게 묻힌 나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기름에 바삭하게 부친 전들이 바닥에 뒹굴었고 깨끗이 깎아놓은 과일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할머니가 무서워요. 진숙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속으로는 이 집 결국 폭발할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춘식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쳤나? 제 사상을 없다니 조상님들께 어떻게 사과할 거야? 조상님,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님들이 이 꼴을 보고 계실까요? 며느리가 이렇게 천대받는 걸 보고도 가만히 계실까요? 영희는 바닥에 쏟아진 떡국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정성을 다해 모신 조상님들이 정말로 이런 대접을 원하셨을까요? 진숙은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면서도 영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진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아이들부터 안방으로 데려갈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터진 감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춘식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사는 이미 지났는데. 제사요? 영희가 춘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제사는 음식 먹는 것밖에 의미가 없나 봐요.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마음보다는 음식이 더 중요하고. 영희는 바닥에 쏟아진 자신의 정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 이렇게 바닥에 흩어져 있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춘식은 영희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아내가 이렇게 강하게 맞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숙은 아이들을 안방으로 데려간 후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음식들이 흩어져 있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일단 정리부터 할까요? 진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숙아. 내가 엎은 건 내가 치울게요. 당신은 아이들이나 돌봐주세요. 영희는 부엌에서 걸레를 가져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흩어진 음식들을 하나씩 치우면서 지난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살아야 했던 걸까요? 영희가 바닥을 닦고 있는 동안 춘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사상이 엎어진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아내의 변한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대든 적이 없던 영희가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진숙은 안방에서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지만 거실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져 마음이 무겁였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계속 물어봤지만 진숙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화났어요? 8살 손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좀 힘드셨나 봐. 진숙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진숙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일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하나씩 치우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국이 바닥에 엎질러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여있던 감정을 드디어 터뜨렸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진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내일 다시 올게요. 진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진숙아. 아이들 잘 데려가고 오늘 일은 신경 쓰지 마.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진숙을 배웅했습니다. 진숙이 떠난 후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춘식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영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둘 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에 왔던 친척들이 하나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희야, 제사상을 엎었다는 게 정말이야? 신우이 순자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왜 그런 일을, 조상님들께 어떻게 사과할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 비난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과요? 영희가 되물었습니다. 제가 왜 사과해야 하죠? 제사상을 엎었으니까 그게 말이 돼?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0년 동안 혼자서 제사를 준비해온 사람이 한번 화를 낸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영희의 목소리도 단호해졌습니다.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희가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거든요. 평소 같으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을 텐데 오늘 영희는 달랐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사상을 엎다니 춘식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영희가 원래 성격이 그랬나?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은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야, 춘식아, 네 집 며느리가 제사상을 엎었다며? 친구들이 놀리듯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춘식은 변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해? 네가 평소에 잘못 가르쳤나? 친구들의 말에 춘식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춘식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마셨고 취기가 올라오자 영희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창피하게 만들었는지 알아? 춘식이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친척들이 다 뭐라고 하는데 제사상을 엎은 며느리가 어딨어? 춘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창피하지 않았어요? 영희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내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창피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춘식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는 밖에서 돈 벌어 왔잖아. 돈 벌어 온 거는 인정해요. 하지만 집안일은 전부 나 혼자 했잖아요. 영희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춘식은 더욱 취해서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너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우리 집안이 불쌍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영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다는 표현, 그리고 자신 때문에 집안이 불쌍하다는 말. 4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다니. 불쌍하다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혼하시죠. 그러면 당신 집안이 더 이상 불쌍하지 않을 테니까. 뭐? 춘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가 이혼이라는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희가 춘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춘식은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습니다. 야, 영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영희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잃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사람 취급도 안 하네요. 영희는 그동안 자신이 포기한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포기한 꿈들, 친구들과의 만남, 자신만의 시간들. 모든 걸 이 집을 위해, 이 가족을 위해 포기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도 꿈이 있었어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는 재봉 배워서 옷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죠. 춘식은 영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아내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얘기 왜 진작 안 했어? 춘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말해서 뭐해요?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당신에게 나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니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항상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집안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 부족해서 이런 소리 들어야 하나. 그래도 집안의 며느리, 체면 때문에 꾹 참았지.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제 사상을 엎은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어졌고 춘식은 술을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진숙은 그런 두 분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진숙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집에 와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괜찮아, 진숙아. 니는 아이들이나 잘 돌봐줘. 영희는 여전히 혼자 모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집의 며느리예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결국 영희는 진숙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숙은 안방 정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안방에 들어간 진숙은 이불을 정리하고 옷장을 열어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안쪽 구석진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먼지가 쌓여 있어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진숙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진숙은 편지를 읽어도 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편지 중 하나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편지 겉봉에 춘식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영희의 아버지였습니다. 진숙은 더욱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위야, 우리 영희가 시집가서 고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2천만 원을 보낸다. 집 수리하는 데도 쓰고 생활비에도 보태어라. 그리고 매년 추수 때마다 쌀과 농산물을 보낼 테니 걱정 말거라. 진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춘식이 사업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도와주겠다. 영희가 친정 걱정 없이 시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겠으니 우리 딸 잘 부탁한다. 편지 날짜를 보니 영희와 춘식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진숙은 다른 편지들도 읽어봤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영희의 친정에서 춘식네 집안에 경제적 도움을 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부족하면 언제든 연락하거라. 우리 영희가 시댁에서 눈치 보지 않도록 우리가 뒷받침하겠다. 올해도 쌀 한 가마니와 김치용 배추를 보낸다. 영희가 시어머니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다오. 진숙은 편지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집안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숙은 편지를 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영희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가 진숙의 손에 든 편지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진숙이 편지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들은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방 옷장 안쪽 상자에 있었어요. 진숙이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손을 닫고 진숙 옆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숙아, 그 편지들 다 읽었니?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읽었어요. 어머니 친정에서 이 집안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진숙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결혼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춘식네 집안을 많이 도와주셨어. 왜 이런 사실을 숨기셨어요? 진숙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눈에 눈물이 맺히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간 모욕을 참아온 이유가 그거야. 내 친정이 집안 기둥을 세워줬다는 걸 알면 저 사람들이 더 날 괄시할까봐. 진숙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그럼 더욱 당당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다고?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자가 친정 도움 받았다고 하면 창피한 일이라고 하잖아. 더군다나 며느리가 친정 자랑한다고 하면. 영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춘식이 사업 실패했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빚을 갚아주셨어.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우리 친정에서 보내준 거야. 하지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지. 진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이 사실을 아세요? 진숙이 물었습니다. 일부는 알겠지. 하지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는 몰라.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일부러 자세히 말하지 않았거든. 진숙은 편지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상당한 금액의 도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진숙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숙아.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춘식이 자존심만 상할 거야. 하지만 어머니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지 아셔야 해요. 진숙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제 와서 드러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진수가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영희가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참으세요. 진숙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셨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영희는 진숙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진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녁 진숙은 편지들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그리고 이 가족이 진정한 화해에 이를 수 있을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숙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일찍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춘식이 소파에서 끙끙거리며 숙취에 시달리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영희가 혼자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숙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진숙아.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숙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는 걸 보니 어젯밤에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안쓰러웠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잘 잤어. 영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한잠도 자지 못했거든요. 진숙은 아이들을 거실에서 놀게 하고 시어머니 옆에서 아침 준비를 도왔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잘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어제 일을 보고 나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혼자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니는 안방 정리를 좀 해볼까? 영희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진숙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에 들어간 진숙은 이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장롱을 열게 되었습니다. 옷들을 정리하던 중에 장롱 맨 안쪽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가 꽤 오래된 것 같아
호기심이 생긴 진숙은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고 글씨체를 보니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받은 편지들 같았습니다. 진숙은 편지를 읽어도 될지 망설였지만 편지 중 하나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영희의 친정아버지가 딸의 결혼 생활을 위해 춘식네 집안에 큰돈을 보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 춘식 가족의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영희의 친정에서 생활비와 집 수리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희의 친정에서 농사를 지어 매년 쌀과 농산물을 보내준 덕분에 춘식네 가족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진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순히 이 집으로 시집 온 것이 아니라 친정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이 집안의 살림에 큰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온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진숙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의 아버지가 사위 가정을 위해 당시로서는 큰 돈인 2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내용과 매년 수확한 농산물을 보내준 덕분에 춘식네 가족이 식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숙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마치 자신의 집에 얹혀 사는 며느리 취급을 했는데 사실은 시어머니 친정의 지원이 이 집안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숙은 편지를 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가 진숙의 손에 든 편지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진숙이 편지를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는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방 장롱 안쪽에 있었어요. 어머니 친정에서 이 집안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진숙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손을 닫고 진숙 옆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춘식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 우리 아버지가 딸이 고생할까봐 여러 번에 걸쳐 큰돈을 보내주셨어. 그리고 매년 농사지은 쌀이며 채소들도 보내주시고. 진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이 집안에 경제적으로도 큰 기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요? 왜 숨기셨어요? 진숙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숨죽여 울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간 모욕을 참아온 이유가 그거야. 내 친정이 집안 기둥을 세워줬다는 걸 알면 저 사람들이 더 날 괄시할까봐. 진숙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그건 괄시받을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니 친정이 이 집안을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이라.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희생이었지. 우리 아버지도, 나도.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춘식이 한창 사업이 어려울 때도 우리 친정에서 도와줬어. 아이들 학비가 부족할 때도 우리 아버지가 보내주셨고. 하지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지. 며느리가 친정 자랑한다고
욕먹을까 봐서. 진숙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그것을 숨기면서까지 집안의 체면을 지켜온 것입니다. 어머니, 그럼 더욱 당당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숙이 말했습니다. 당당하다고?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가 돈 얘기하면 속물이라고 하잖아. 더군다나 시집와서 친정 도움 받았다고 하면 창피한 거고. 진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참으세요. 며느리로서 제가 지켜드릴게요. 영희는 진숙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숙아, 고마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진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해요. 어머니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는지 아셔야 해요.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드러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숙의 따뜻한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영희는 진숙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숨지 말자. 나도 내 목소리를 낼 때가 왔구나. 40년 동안 며느리 역할에만 충실했던 영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이 집으로 시집온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살림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숙아, 나는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봐. 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떤 게요? 진숙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은 이 집도 나와 우리 친정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던 거구나. 영희의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숙은 시어머니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평생 참으며 살아온 며느리에서 이제 스스로를 지키는 여인으로 바뀌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어머니가 이 집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 누구보다 중요해요. 진숙이 격려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춘식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취한 상태였고 친구들과 만나서 또 한바탕 구설수에 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영희야, 춘식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디 있어? 영희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숙은 아이들과 함께 안방에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큰 소리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요? 영희가 춘식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의 영희는 이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춘식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동네에서 또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이웃들이 다 뭐라고 하는데. 춘식은 술에 취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씨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춘식이네 며느리가 제 사상을 엎었다면서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다고 말이야. 영희는 춘식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만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영희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어쩌냐고? 춘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과해야지.
친척들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웃들한테도 사과해야 해. 그 순간 진숙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거실로 나온 것인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또 다투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이들이 깰 수 있어요. 진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춘식이 진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켰는데. 진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편지를 발견한 후로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버님, 진숙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는데요? 뭘 잘못했냐고? 춘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사상을 엎었잖아. 그래서 제 사상을 엎으신 이유는 생각해 보셨어요? 진숙이 맞받아쳤습니다. 춘식은 진숙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큰며느리가 갑자기 자신에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진숙이 자신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자신이 직접 맞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숙아, 괜찮아. 영희가 진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영희는 춘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뭐라고 생각해왔어요? 뭐라고? 춘식이 되물었습니다. 며느리, 하녀, 아니면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영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춘식은 영희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영희가 춘식의 말을 끊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거예요. 40년 동안. 영희는 거실 한가운데로 나와 서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집안 제사 누가 준비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집안 체면 누가 지켜왔어요? 그야 네가. 춘식이 머뭇거렸습니다. 맞아요. 내가 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다 했어요. 진숙은 영희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위축되어 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고작 전이 눅눅하다고 나를 모욕했어요.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동안의 내 노고를 한순간에 무시했어요. 춘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희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해줄 게 있어요. 영희가 진숙을 바라본 후 다시 춘식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데? 춘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말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집안 살림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 알아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춘식은 영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내 친정돈으로요. 영희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춘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숙이 안방에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세요. 춘식은 진숙이 건네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춘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가 당신네 집안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적혀 있어요. 영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 주셨고 매년 농산물도 보내주셨어요. 춘식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 춘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말하면 뭐해요?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자랑한다고 욕먹을 텐데. 춘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영희를 대했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였어요.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고 당연하게 모든 걸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영희야, 춘식이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요. 영희가 춘식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더 이상 모욕하지도 마세요. 진숙이 영희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이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오셨는지 이제야 아시겠어요. 어머님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춘식은 진숙과 영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자신에게 맞서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사 준비도 함께 하세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했으니 이제는 당신도 배울 때예요. 내가 제사 준비를? 춘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남자는 못해요? 영희가 되물었습니다. 제사는 조상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당신도 그 집안 사람인데 왜 못해요? 춘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았거든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진숙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더는 모욕하지 마세요. 순간 친척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것처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진숙은 시어머니 편에 서서 힘을 보탰습니다. 춘식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편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을 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춘식은 혼자 거실에 앉아 술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은 입에 대지도 못했습니다. 영희가 보여준 편지와 오늘 밤에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냈고 진숙이 곁에서 힘이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진숙은 안방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 편에 섰지만 그렇다고 시아버지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진숙이 조심스럽게 춘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춘식은 고개를 들어 진숙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진숙아, 나는 정말 몰랐어. 춘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가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진숙은 시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게 문제야. 춘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영희가 뭘 원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춘식은 편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 편지를 보니까 영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위해 이렇게 많은 걸 해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진숙은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중요한 건 이제라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때 영희가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춘식과 진숙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앉아 있네요. 영희가 춘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춘식은 영희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영희는 춘식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40년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영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알고 있어. 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40년 동안 네가 해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춘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네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영희는 춘식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영희가 춘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요. 어떻게 하면 돼? 춘식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선 집안일에 참여하세요. 영희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제사 준비도 함께 하고 설거지도 함께 하고 청소도 함께 하세요. 춘식은 망설였습니다.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어렵다면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진숙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가 아니라. 춘식은 영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영희야, 나는 정말로 바뀌고 싶어. 너무 늦었을까?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꼭 그럴게. 진숙은 두 분의 대화를 지켜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진숙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제사 준비도 함께 하고요. 고마워, 진숙아. 영희가 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있어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때 춘식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뭐 하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설거지 좀 배워보려고. 춘식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해야 하니까. 영희는 춘식의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하고 서툴지만 변화하려는 의지는 보였습니다. 며칠 후 춘식은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설거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영희가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춘식이 그릇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좀 더 꼼꼼히 닦으세요. 영희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거품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춘식은 영희의 지적을 받아들이며 다시 그릇을 닦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배우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진숙도 약속대로 더 자주 와서 도와줬습니다. 특히 다음 제사 때는 세 사람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춘식이 서툴게나마 나무를 묻히는 것을 도왔고 진숙은 전을 붙이는 걸 도왔습니다. 아버님, 전 뒤집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영희가 춘식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춘식이 조심스럽게 전을 뒤집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영희가 격려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달라졌습니다. 춘식 혼자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영희와 함께 조상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 후에는 세 사람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이번 떡국 정말 맛있어요. 진숙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어요. 영희가 춘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춘식은 부끄러워하며 아직 많이 서툴러라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진숙이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후 영희와 춘식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영희야, 춘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요? 영희가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춘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줘서. 영희는 춘식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변화하려는 춘식의 모습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제사상은 다시 오를지 몰라도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무너진 건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어요. 춘식은 영희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무너진 건 가부장의 권위였고 세워진 건 여성들의 연대와 새로운 존엄이었습니다. 맞아. 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밥상은 무너져도 마음은 다시 세워질 수 있구나.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40년의 관성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진숙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무료니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